안녕하십니까. 거시경제 11주차 2교시 보겠습니다. 8장에 나오는 필립스 곡선과 거시경제 정책의 여러가지 문제에 관한 내용인데,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 기대와 필립스 곡선인데, 그 중에서 적응적 기대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봤죠. 가지고 자연 실업률 가설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플레이션 기대 중에서 합리적 기대의 경우입니다. 합리적 기대를 갖다 하는 경우 필립스 곡선의 형태를 갖다가 보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억 효과라든가 이력 현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과거의 경제학 교과서엔 없던 내용들인데 근래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본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의 신뢰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의 운영 체계라든가 파급 경로, 소득 분배 효과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8장 내용이 많고 또 그만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끊어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로 합리적 기대와 필립스 곡선, 그리고 통화 정책의 신뢰성과 유효성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여기 봤는데, 이번 시간에 합리적 기대를 가질 때,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가질 때 정책에 대한 신뢰가 통화 정책의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가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합리적 기대와 필립스 곡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2.1은 뭐였죠? 적응적 기대와 어댑티브 익스펙테이션 해가지고 적응적 기대와 필립스 곡선 해가지고 자연 실업률 가설을 봤습니다. 자연 실업률, 지금은 이론이라고 그랬죠. 자연 실업률 이론을 갖다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합리적 기대하는 경우 필립스 곡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원래 그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었는데, 합리적 기대를 갖다 하는 경우에는 장기 필립스 곡선도 우하향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것입니다. 자, 먼저 그 합리적 기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합리적 기대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었죠. 앞에서 26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책에 박스 6-1 보시게 되면 경제학과 기대 이론 해가지고 완전 예견하고, 그 다음에 또 적응적 기대, 또 합리적 기대 해가지고 개념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자, 미래 경제 변수까지, 미래 경제 변수들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는 건데, 이걸 포함해가지고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자, 인플레이션율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효율적이라는 말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예상한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예상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 단기 필립스 곡선 봤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변화하면 필립스 곡선이 위아래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고,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면 인플레이션율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뭐냐면, 합리적 기대라고 해서 이것이 완전 예견이 아니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perfect foresight이라고 하는 건데 완전 예견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측 오차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기대를 갖다 한다고 해도 예상 오차가 있지만, 예측 오차가 있지만, 그러나 예측 오차의 기대치는 0이 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기 때문에 예측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예측 오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측 오차가 발생해가지고 그걸 수정을 했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예측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합리적 기대하는 경우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합리적 기대에 의한 미래 인플레이션의 예상치, 기대값이 뭐죠? 파 익스펙테이션이죠. 물가 상승률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플레이션율은, 파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율은 기대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H, U-UN입니다. U는 뭐죠? 실제 실업률이고, UN은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업률하고 자연 실업률의 차이의 함수고, 또 동시에 뭐요? 동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함수다 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은. 그래서 세로축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을 갖다 표시를 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게 단기 필립스 곡선이고, 가로축은 실업률이죠.
이렇게 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로축에 나와 있는 파이가 파이 스펙테이션 더하기 HU-UN 해가지고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의 차이의 함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최초의 경제가 위치하는 게 화살표 방향이 약간 좀 잘못됐습니다. 최초의 A점에서 있는 거예요. A점에서. 그래서 최초의 A점에서 중앙은행이 갑작스런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거죠. 앞에서 우리가 자연 실업률 이론할 때 봤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일단 그래서 최초의 A점에서 A점은 물론 자연 실업률입니다. 필립스 곡선이 PC0일 때 실업률 5%인데 이게 바로 지금 장기 필립스 곡선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5%는 자연 실업률입니다. 근데 그 자연 실업률 아래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단기적으로는 점 A점에서 B점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실업률을 갖다가 단기적으로 3%로 낮추면서 대신 물가는 감소해야죠. 4%의 물가 상승률을 갖다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옮겨간다고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자연 실업률 이론할 때 나왔던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럼 과연 A점에서 B점으로 단기적으로 옮겨가느냐. 합리적 기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적응적 기대인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실업률을 낮출 수 있었다. 가지고 A점에서 B점으로 옮겨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물가가 오른 걸 알게 되고 물가가 오른 걸 알게 되면서 당연히 뭐예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실질임금이 하락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경제가 다시 C점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앞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과연 그런 과정이 똑같이 반복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설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A점에서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했다. 단기적으로 점 B로 옮겨가가지고 4%의 인플레이션을 감소하면서 실업률을 3%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인플레이션율 상승이 물가가 4%만큼 올랐잖아요. 올랐죠?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율 상승이 기대에 반영되는 즉시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그럼 필립스 곡선이 곧바로 상방 이동한다면 B점으로 가보지 못하고 곧바로 뭐야? A점에서 C점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경제는 점 C의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장기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결국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 주체들이 충분히 예상한 경우 있죠. 예상된 확장적 통화 정책입니다. 요 지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된 확장적 통화 정책의 경우라면 충분히 경제 주체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뭐예요? 사람들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할 게 뻔하다. 그럼 분명히 물가가 오를 것이다. 물가가 오른다는 걸 갖다 기대에 반영한다는 거죠. 곧바로. 그래서 이걸 반영하게 되면 단기 필립스 곡선이 즉시 상방 이동하는 거죠. 단기 필립스 곡선이 즉시 상방 이동할 것이고 따라서 경제는 A점에서 B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C로 간다는 것입니다. A에서 B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C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 기대가 있는 경우,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 상황입니다. 앞에선 적응적 기대 상황에서는 그래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가가 오른 걸 알게 됐고 그에 따라서 시간이 지난 후에 단기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즉시 상방 이동합니다. 즉시 상방 이동한다. 그래서 경제는 A에서 B를 거치지 않고 바로 C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리적 기대를 갖다 하는 경우,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실제 물가하고 예상 물가가 똑같죠. 파이 이퀄 파이 스펙테이션입니다. 파이 이퀄 파이 스펙테이션. 여기 식에서 한번 보세요. 파이 이퀄 파이 스펙테이션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예요? 이게 둘이 똑같다고 하면 U하고 UN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합리적 기대에서 파이 마이너스 파이 스펙테이션이 0이다. 둘이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곧바로 뭐예요? U 이퀄 UN이라는 얘기죠. 그 실업률은 항상 뭐예요? 자연 실업률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 아래로 실업률을 줄이지 못하고 그래서 A점에서 C점으로 이동했고 그래서 결국 A와 C를 연결하는 선이
장기 필립스 곡선인데 단기적으로 볼 때도 확장적 통화 정책은 단기에 효과가 없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없다. 장기에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의 확장적 통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예컨대 케인스 학파는 뭐냐? 예컨대 확장적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물론 이제 통화 정책 말고 재정 정책을 주로 강조하는데 이런 확장적 정책이 케인스 학파는 뭐예요? 단기에도 효과가 있고 장기에도 효과가 있다. 케인스 학파의 주장이죠. 단기와 장기 모두 효과가 있다. 이게 만약에 재정 정책이라고 할 때 그런 겁니다. 근데 통화주의는 뭐였죠? 통화주의는 앞에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자연실업률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화주의의 경우에는 뭐예요? 단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에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합리적 기대를 내세우는 새 고전학파는 뭐예요? 장기는 물론이고 단기에도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확장적 통화정책, 이미 모든 주체가 충분히 예상한 것이라면 확장적 통화정책은 뭐예요? 장기는 물론이고 단기에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기와 장기 효과를 갖다가 크게 세 가지 주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합리적 기대가 반영된 경우 필립스 곡선이 장기 필립스 곡선이 이렇다. 그러니까 단기에조차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리적 기대와 확장적 통화 정책인데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정책이냐 아니면 예상된 정책이냐 하는 거죠. 예컨대 예상치 못한 정책은 예컨대 그런 게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깜짝 정책이라고 하는 거 있죠. 깜짝 정책 해가지고 서프라이징 팔리시라고 합니다. 서프라이징 파티 이런 게 아니라 서프라이징 팔리시 이런 거예요. 예상치 못한 정책. 그래서 만약에 경제 주체가 예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하면 갑작스런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명목임금의 상승을 갖다가 뭐예요? 실질임금 상승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화폐 환상화에서. 화폐 환상화에서 갑작스런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을 실질임금 상승으로 착각을 합니다. 노동공급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정책이라고 할 때는 실질임금은 하락할 것이고 따라서 실업률은 감소합니다. 경기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상된 정책이라면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충분히 예상한 정책이라면 자, 기대 인플레이션만큼 파이 익스펙테이션입니다. 파이 익스펙테이션만큼 명목임금이 이미 증가해 있단 말이에요. 명목임금이 이미 증가해가지고 실질임금은 불변이라는 것이죠. 그럼 실질임금이 불변이라면 여기서는 그나마 실질임금 상승으로 착각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실질임금 상승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실업률이 감소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예요? 실질임금이 불변입니다. 실질임금이 불변이라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나요? 못 미치나요? 못 미치죠. 그러니까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율만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자, 실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율만 상승한다는 겁니다. 예상된 정책이라면.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충분히 예상한 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리적 기대와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그 필립스 곡선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경험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연구해 가지고 자, 기억 효과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일부 새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입니다. 새 케인스학파, 고전학파, 이 새 고전학파의 주장에 반대하는 새 케인스학파의 경제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새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자연실업률 이론이 1980년대 유럽에서 높은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됐는데 80년대 유럽에서 높은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자연실업률 이론이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연실업률 이론이 그걸 설명할 수 없다.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일부 새 케인스학파학자라고 했는데 올리버 블랑샤라고 들어보셨나요? 과거 IMF 최고 경제 분석학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계은행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해가지고 유명한 학자고 블랑샤가 쓴 유명한 거시경제론 책도 있습니다. 저도 교재로 쓴 적이 있었는데 올리버 블랑샤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리 서머스는 좀 들어보셨죠?
레리 서머스 해가지고 미국에서 꽤 오랫동안 아주 인기 있는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특히 그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도 했었고, 더더구나 폴 앤소니 세뮤얼슨 교수의 유명한 경제학자, 아주 위대한 경제학자죠. 그래서 폴 앤소니 세뮤얼슨 교수의 조카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학계에서는 이제 금수저인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뭐 지금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랑샤하고 레리 서머스가 주장한 겁니다. 실증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80년대 자연 실업률을 상회하는, 자연 실업률을 갖다 상회하는 높은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됐습니다. 자연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됐다. 그래서 영국의 평균 실업률이 70년대는 3.4%였는데 80년대 9.4%,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그 높은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대처 행정부의 긴축 정책 결과입니다. 마가렛 대처. 그 대처 행정부의 정책은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본 커맨딩 하이츠에서는 대처가 바로 뭐죠? 이 정부 규제의 철폐라든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처가 집권할 당시, 그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게 최우선이다 해가지고 아주 긴축 정책을 실시했지만,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처 행정부가 긴축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긴축 정책을 꽤 오랫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긴축 정책을 실시한 결과 인플레이션율이 70년대 18%였는데 84년에는 5%로 하락한 겁니다.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물가는 잡았는데 문제는 실업률이 과거에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과거에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올리버 블랑샤라든가 레리 서머스 같은 학자들이 실증 분석한 결과 내놓은 결론이 그겁니다. 자연 실업률 자체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연 실업률 수준이 아니라 그 과거의 자연 실업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아예 자연 실업률 자체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자연 실업률 수준 자체가 상승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균형 실업률이 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이게 꽤 아주 인기를 끌었던, 꽤 유명했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 실업률 수준 자체가 상승해가지고 결국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간 건데 뭐예요? 자연 실업률 자체가 상승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와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그럼 왜 자연 실업률 수준이 왜 상승했느냐? 이와 관련해가지고 바로 기억 효과 내지는 이력 현상 개념이 이제 새롭게 나옵니다. 자, 실업률에 대한 거시경제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을 설명할 때 이에 대한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자연 실업률이 상승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실업률에 대한 거시경제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 불황이 해고된 사람들의 노동 생산성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해고된 사람들의 노동 생산성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단 해고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적 자본이 상실되는 거죠.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술은 점점 떨어지고 실업자로 있는 기간 동안 휴먼 캐피탈이 상실됐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 해고된 사람들은 일단은 그 사람이 뭐예요? 노동시장에 대해서 열등하다는 신호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고된 사람이다. 그럼 제일 능력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해고됐을 거 아니냐 이거죠. 가지고 뭔가 능력이 떨어진다는, 열등하다는 이런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뭐예요? 재취업이 어려워져요. 재취업이 어려워지니까 계속 실업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실망 실업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개인의 노동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업률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과 관련해서 일단 실업자가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쉬워요? 경기가 불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개인의 노동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노동 의욕도 줄어들고 성취욕도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차례 구직 활동을 해봤지만 안 되니까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합니다. 구직 활동을 포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실망 실업자가 되는 것이죠. 실망 실업자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실업자로서 일자리 구하다 지쳐서 구직 활동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 실업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됩니다. 아예 실업자가 아니에요. 통계로 봤을 때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나라 전체로 봤을 때 통계에선 그렇지만 실업자나 마찬가지죠. 구직 활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장 중에는 내부자, 외부자 모형이 있습니다.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모형입니다. 내부자는 뭐냐? 해고되지 않고 현재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내부자고, 반면에 노동시장을 떠난 사람이 외부자입니다. 실업자죠. 그래서 실업자가 외부자인데 문제는 자, 임금 협상이나 이럴 때 자, 실업자의 견해가 반영이 되나요? 실업자의 의사가 반영이 돼요? 안 되죠. 이미 내부에 있는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라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당연히 뭐예요? 외부자인 실업자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번 외부자가 된 노동자, 외부자가 실업자입니다. 한 번 외부자가 된 노동자는 계속 실업자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그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또 다른 교과서 보게 되면 하나가 또 포함됩니다. 특히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실업보험이 상당히 관대한 편이에요. 실업자가 된다면 실업보험을 갖다 받는데 그 실업보험이 꽤 많습니다. 오히려 일 안 하고 실업보험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실업보험이 관대하게 충분히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따서 뭐예요? 자, 실업자가 되면 일자리 안 구하려고 합니다. 그냥 실업수당 계속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실업률이 어떻게 돼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실업률이 높아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에 대한 거시경제정책의 장기적인 영향,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실제 있었던 사실이니까 유럽에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모형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업률에 대한 거시경제정책의 장기적인 영향, 세계 세 가지가 나와 있지만 거기다가 관대한 실업보험까지 포함해가지고 보시면 충분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실업률 자체가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실업률 자체가 변화함으로써 장기 필립스 곡선의 형태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직이 아니라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아니라 뭐요? 우하향하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하향하는 형태의 장기 필립스 곡선.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하는 효과라고도 하고 이력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기억 효과라고도 하고 또 이력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기억 효과 또는 이력 현상. 자, 시스테리시스라고 해서 이력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대로 보시게 되면 자, 긴축적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자, 대처 행정부에서 했던 게 바로 긴축 정책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갖다 억제하기 위한 긴축 정책. 그래서 긴축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물가는 안정되면서 경기가 침체하니까 실업자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 실업자가 계속 실업자로 남아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연실업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긴축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사라지지 않고 경제 시스템 내부에 각인된다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 내부에 각인된다. 그래갖고 실업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실업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즉 자연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걸 기억 효과라고도 하고 또 이력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실업이지만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업자가.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줄어들지 않는다. 가지고 높은 수준으로 실업률이 남아있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연실업률 자체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기억 효과 또는 이력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경제가
경제가 A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A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불황으로 A점에서 처음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불황으로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져요.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경제가 A점에서 이 선을 따라서 필립스 곡선을 따라서 PC 제로 곡선을 따라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해 오는 겁니다. 물가는 낮아지면서 경기 침체니까 물가는 낮아지면서 실업률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점 B로 이동해 온다. 근데 이런 경우 이제 기억 효과에 의해서 대규모 불황이 지속된 이후, 불황이 지속된 이후에 실업률이 다시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 자연 실업률 자체가 높아진 겁니다. 자연 실업률 자체가 높아져 가지고 D점에서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D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물가가 안정됐으니까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 것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게 되면 PC 제로에서 PC 1으로 갈 테니까 그러면 A점에서 C점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C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야? 바로 D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기억 효과로 인해 가지고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대규모 불황이 지속된 이후 경제의 자연 실업률 자체가 높아져 가지고 점 D에서 균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장기 필립스 곡선은 결국 A와 D를 연결한 선이에요. A점하고 여기서 A점하고 D점을 연결한 이 선이 장기 필립스 곡선이다. 수직이 아니고요. 수직이 아니고 그래서 원래는 자연 실업률 UN에서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었는데 A점은 그렇지만 이제 뭐요? 자연 실업률 자체가 높아진 거예요. UN 프라임으로. 그래서 여기서 결국 본다면 A와 D를 연결하는 이 선, A와 D를 연결하는 점선이죠. 점선 요게 바로 장기 필립스 곡선이다 이겁니다. 우하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직이 아니라 우하향할 수 있다. 장기 필립스 곡선이 점 A와 D를 연결한 PL이 됨으로써 수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효과로 인해 가지고 자연 실업률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앞에서 봤던 그 기억 효과 또는 이력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근래 등장한 새로운 이론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신뢰성 얘기가 있죠.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갖고 있을 때 실업률 증가를 수반하지 않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입니다.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라는 게 결국 긴축 정책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긴축 정책인데 긴축 정책을 실시하면 당연히 실업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실업률 증가를 수반하지 않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이게 과연 이제 효과를 갖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달성 여부는 정책의 신뢰성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신뢰성. 그래서 민간의 경제 주체가 중앙은행을 신뢰하는 경우하고 신뢰하지 않는 경우하고 둘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 경제 주체가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는 경우 이럴 때는 뭐냐? 이럴 때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발표만 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써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 이 발표만 가지고도 뭐요? 사람들이 중앙은행을 신뢰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고 필립스 곡선이 하방 이동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민간 주체가 믿으니까. 이런 걸 믿으니까. 이런 게 이게 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플라시보 효과. 일종의 가짜 약 처방 비슷한 겁니다. 일단 믿음이
민간이 중앙은행을 믿으니까 중앙은행이 그렇게 하겠다는 그 발표만 가지고도 뭐요? 믿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내려가지고 필립스 곡선이 하방 이동한다. 그럼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중앙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뭐요?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만큼 정책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뭐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있다. 그럼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민간이 믿는단 말이에요. 아, 좋아지겠지. 경기가 침체에 있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경기를 갖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사람들은 그걸 믿습니다. 믿고서 뭐 지갑을 열어요. 아,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지갑을 엽니다. 지갑을 열면 자연히 소비가 증가하죠. 사실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소비가 증가하니까 경기를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민간이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실제로 긴축 정책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해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무르게 돼요. 신뢰하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실제로 긴축 정책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했지만 다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을 믿지 않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립스 곡선 자체가 하방 이동하지 않습니다. 필립스 곡선 자체가 하방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필립스 곡선을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좀 전에 봤던 그림에서 나왔죠. A점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A점에서 단기 필립스 곡선 PC0를 따라서 뭐예요? C점을 이동한단 말이에요. B점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A점과 C점을 연결한 그 우하향하는 선이 이게 장기 필립스 곡선이 됐지 않습니까? 자, 요거 신뢰하지 않을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필립스 곡선의 하방 이동 없이 주어진 필립스 곡선을 따라서 움직여가지고 실업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결국 장기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민간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이게 이제 또 과제죠. 왜 믿지 못하냐 이겁니다. 그 중앙은행의 정책을 믿지 못하는 이유, 이걸 설명하는 게 이제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모형입니다. 3.1에서 이제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왜 민간이 중앙은행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중앙은행의 정책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때문이라는 거. 이걸 밝힌 학자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프레스컷. 또 한 명은 핀 키들랜드입니다. 영어식으로 내 발음하면 키들랜드죠. 근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네덜란드 발음으로 하면 쉬들란이라고 발음한다는 겁니다. 쉬들란. 원래 거딩 히딩크 있었죠. 히딩크, 거스 히딩크. 거스가 아니라 원래 거기 발음으로 하면 뭐죠? 휘스인가 그렇대요. 휘스 히딩크. 그 네덜란드 발음으로 하면. 그래서 핀 쉬들란이라고 처음에 발표가 되고 2004년도에 노벨상을 탔어요. 이 두 사람이. 2004년에 노벨상을 타면서 이제 두 사람 이름이 쉬들란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날 교과서에서 영어식으로 발음하니까 다 키들랜드라고 나온 겁니다. 에드워드 프레스컷, 핀 키들랜드 두 사람의 실증 연구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여기서 동태적 일관성, 동태적 비일관성 용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현재 수립된 최선의 미래 정책이 현재 수립된 거지만 최선의 미래 정책이에요. 근데 이게 미래에 왔을 때도 최선이다. 현재 수립된 거지만 미래에 왔을 때도 이게 최선의 정책이다. 이럴 때는 동태적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수립된 최선의 미래 정책인데 이게 미래에 왔을 때 보니까 더 이상 최선의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동태적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수립된 최선의 미래 정책인데 막상 미래 상황에 왔을 때 더 이상 최선의 정책은 아니다. 이렇다면 동태적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간 주체들이 정책의 비일관성을 합리적으로 예상해요. 민간의 주체들이 정책의 비일관성을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까요? 정책을 신뢰하지 않아요. 분명히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거죠. 쟤들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쟤들 달라질 거야. 이런 식으로 예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정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책의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중앙은행이 최적 정책을 변경해도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회 후생만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정책의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사회 후생만 감소한다는 걸 갖다가 이제 그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뭐 꽤 수식까지 해가지고 자세히 나오지만 뭐 수식은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우리 책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제 주체들이 정책의 비일관성을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신뢰하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최적 정책을 변경해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후생만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이 처음에 입안한 정책, 물론 최선의 정책입니다. 최선의 정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최적 정책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 최적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그 정책을 바꾸려는 유인을 갖는 거예요. 뭐 최적이 아니니까 당연히 정책 바꿔야 되는 건데 이런 유인을 갖게 되는 경우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 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최초의 점 A가 있습니다. A점에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정책 목표로 하는 물가 안정, 고용 안정 다 중요한 정책 목표죠. 그다음 미국 페드가 이 두 가지를 다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정책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 사전 공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또 억제하겠다는 사전 공약을 신뢰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요? 이제 중앙은행에 나서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거니까 물가가 하락하겠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필립스 곡선이 아래로 이동합니다. 하방으로. 아래로 이동한다. 그럼 D점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자, 두 번째. 근데 이때 만약에 중앙은행이 사전 공약과 달리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전 공약과는 달리 확장적 통화 정책을 한 겁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까 이제 고용 안정을 위해서 또 뭐요? 바꾸는 거예요.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확장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실업률이 낮은 점 2로 이동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A점에서 D로 가는 게 아니라 A점에서 E로 가려고 하는 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바로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상황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긴축 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A점에서 D점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니까는 바꾸는 거예요. 이제 고용 안정을 위해서 실업률을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낮은 점 2로 이동하려는 유인이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죠. 그렇지만 이제 민간이 이러한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 유인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애초에 기대 인플레이션율 낮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쟤들이 땀만 먹을 것이다. 경기 주체가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쟤들이 물가가 좀 안정되는 듯 하면 딴짓할 거다. 확장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그럼 다시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져야만 필립스 곡선이 하방 이동하는데 아예 애초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점 2가 실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 A에서 균형을 계속 이루게 됩니다. A에서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만약에 일관된 정책을 실시했더라면 D점으로 갔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때문에 A점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A점에 계속 머무른다. D점과 비교할 때 더 열등한 결과가 나타나죠.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똑같으면서 오히려 물가만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일관된 정책의 결과보다도 더 열등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뭐 연구가 나온 지 오래 안 된 겁니다. 제가 경제학 처음 배울 때는 아예 없던 개념이고요.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제 축적이 되면서 이런 개념도 나온 것이고, 또 장기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할 수 있다는 것도 강조가 됐고, 이런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새로운 용어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요. 결국 이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 있는 경우 정책은 당연히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은 효과가 없고 사회 후생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동태적 총공급 곡선, 동태적 AS 곡선이죠. 동태적 총공급 곡선인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앞에서 봤던 합리적 기대와 필립스 곡선하고 오쿤의 법칙이 더해진 거예요. 이미 얘기했지만 필립스 곡선하고 AS 곡선이 연계가 된다고 그랬죠. 사실 똑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른 것이지. 필립스 곡선하고 AS 곡선이 연계가 되고 이걸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이걸 연결시키는 게 오쿤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동태적 AS 곡선, 결국 합리적 기대와 필립스 곡선이고 여기다가 오쿤의 법칙이 같이 연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태적 총공급 곡선 가지고 본다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장기 필립스 곡선도 본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을 때, 자,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높을 때, 이럴 때는 총 산출량 Y가 완전 고용 산출 수준, 잠재 산출량 또는 자연 산출량입니다. 이럴 때는 총 산출량이 완전 고용 산출 수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인데 이건 물론 미국의 페드입니다. 한국은 물가 안정만 목표로 삼고 있고, 반면에 미국 페드의 경우에 아예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는 두 가지다.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뭐 고용 안정 또는 이제 뭐 고용 성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경제 성장. 물가도 안정시키고 고용을 안정시킨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달성하려면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높은 생산 수준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쉬운 얘기는 아니죠. 물론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산 수준은 높은데 낮은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냐. 쉬운 일이 아니죠. 뭐 근래 같으면은 경제 성장만 잘 이루어지면 저물가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인데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높은 생산 수준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자,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 사회 후생이 감소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이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가볍게만 보고 지나가세요.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 있을 때 사회 후생이 감소한다고 했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 후생을 만듭니다. 사회 후생 함수예요. 사회 후생 함수 해가지고 웰스입니다. 웰스는 y-y 스타. y 스타가 뭐예요? y 스타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입니다. 실제 국민소득이고 그래서 실제 국민소득에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뺀 값 빼기 2분의 1 곱하기 뭐야? A 파이 스퀘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알파는 여기 생각보다 큽니다. 알파 2분의 1 알파 곱하기 파이 스퀘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수식에는 관심 안 두셔도 됩니다. 뭐냐면 총 산출량이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총 산출량이 현재 산출량이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 크니까 실업률은 하락합니다.
실업률이 하락하면 사회우생이 어떻게 되는 거? 증가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율 파이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사회우생이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 알파라고 하는 계수가 인플레이션의 해악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동태적 AS 곡선하고 사회후생 함수를 결합합니다. 자, 함수에 큰 관심 두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동태적 총공급 곡선하고 사회후생 함수를 결합했을 때 만약에 민간의 인플레이션 예상, 파이스펙테이션이 실제 물가 상승률 파이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민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실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의 최적 정책 물가 상승률을 항상 0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항상 0으로 유지해 가지고 민간의 인플레이션 예상을 0으로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자, 파이하고 파이 스펙테이션 같죠. 그리고 0이에요. 이게 물가 상승률이 0이다. 인플레이션 예상을 0으로 묶어 놓는다. 그래서 파이 이퀄 파이 스펙테이션 이퀄 0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때 사회우생이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사회우생은 0이 된다. 이 두 개가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잖아요. 파이 이퀄 파이 스펙테이션. 그렇다면 당연히 웰스는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물가 안정 기조가 자리 잡았어요. 자, 물가 안정 기조가 자리 잡아가지고 자리를 잡는다. 가지고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이 되는 경우 더 이상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인 경우 이럴 때 중앙은행의 최적 정책은 뭐냐? 파이를 알파분의 R로 만드는 겁니다. 파이를 알파분의 이건 감마라고 표시한 겁니다. 감마. 알파분의 감마. 그래서 최적 정책은 파이를 알파분의 감마로 만드는 것이다. 그럼 알파분의 감마로 만든다면 사회우생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계에 너무 관심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민간이 중앙은행의 변경된 최적 정책을 즉 파이 이퀄 알파분의 감마를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우예요. 민간이 중앙은행의 변경된 최적 정책을 합리적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얼마냐? 파이스펙테이션이 알파분의 감마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은행이 변경된 최적 정책을 집행한다면 사회우생은 이렇게 돼가지고 뭐예요? 0보다 작게 됩니다. 사회우생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변경된 최적 정책을 집행한다. 그럼 사회우생이 감소한다. 자, 다음엔 그 정책의 신뢰와 준칙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원래 그 중앙은행이 최적 정책을 변경하고 또 민간이 그 정책 변경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이거는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최적 정책에 대한 사전적 구속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최적 정책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또 민간은 그 정책 변경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최적 정책에 대한 사전적 구속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적 정책에 대한 사전적 구속 장치가 없을 때 중앙은행이 최적 정책을 마음대로 변경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뭡니까? 재량이라고 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재량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정책을 변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재량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원래 그 재량적 정책은 케인스 학파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책을 실시할 때도 재량이냐 준칙이냐 두 가지가 이제 구별됩니다. 원래 우리가 정책과 관련해서 케인스 학파는 재정정책, 그 다음에 통화주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주장하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전학파 계열학자들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반면에 케인스 학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수단에서도 케인스 학파는 재정 수단을 중시하고 통화주의 학파는 통화 수단을 중시합니다.
근데 그 정책을 불가피하게 실행에 옮기는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실시할 거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케인스 학파는 재량적 정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거기에 알맞는 정책을 실시하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통화주의 학파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준칙을 세운 다음에, 준칙을 도입한 다음에 그 준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앙은행이 최적 정책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재량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합리적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화 정책이 일관성을 거두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재량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럴 때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편의만 야기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편의가 야기가 되면 경제 주체들이 물가 예상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재량에 바탕을 둔 이런 정책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개입해야 되는 경우에 준칙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준칙이라는 게 바로 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얻는 거죠. 신뢰를 얻어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칙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통화주의자의 가장 대표적인 밀턴 프리드먼의 K%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K% 모니터리 룰이라고 해서 K% 통화 준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준칙을 도입해가지고 일관성이 있게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경제 주체가 신뢰할 것이고,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재량과 준칙에 대한 내용, 자, 정책의 신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신뢰를 얻지 못했을 때, 이때 신뢰를 갖다 보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성을 보강할 수 있는 장치 해가지고 몇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큰 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뢰성 보강 장치로서 첫 번째 언급되는 게 평판입니다.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평판이 있죠. 그래서 그동안 그 중앙은행과 민간 경제 주체 간의 관계를 장기적 또는 지속적 관계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장기적, 지속적 관계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 문제를 과장했다는 이런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은행이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을 갖다 억제하기 위한 정책, 인플레이션을 갖다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공표한 다음에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니까 그 뒤에는 거꾸로 확장 정책으로 선회한다는 얘기죠. 방향을 바꾼다. 확장 정책은 고용을 늘리기 위한 거죠.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인데, 이게 바로 이제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을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한 뒤에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니까 그 다음에 확장 정책으로 바꾼다. 그러면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는 확장 정책을 실시했으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고용 증대를 가져올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걸 민간 부문이 예상하는 경우 있잖아요. 민간 부문이 이걸 예상하는 경우에는 확장 정책이 있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물가가 올라갈 테니까 당연히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테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죠.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실제로 물가가 더 크게 올라가겠죠.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인데 거기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단기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미래의 고인플레이션 비용이 단기적 고용 확대 이익보다 크다면, 미래 고인플레이션 비용이 단기적인 고용 확대 이익보다 크다면 중앙은행은 처음부터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수정할 요인이 당연히 작아진다는 것이죠. 고인플레이션 비용이 크다면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신뢰성 보강 장치로서 평판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중앙은행이 인플레 억제 정책에 대한 평판, 경제 주체들의 평판이에요. 평판,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평판. 이걸 고려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함수 갖고 보는데,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고 한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두 기간 사회 후생 함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플레이션 비용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고용 증대 정책하고의 두 가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W는 W1 더하기 베타 W2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 제시하고 있는데 이 식은 그냥 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후생함수 두 기간 사회 후생함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 결론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판 관련해 가지고 중앙은행에 두 가지 정책 해가지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나왔던 그 식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도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신뢰성 보강 장치로서 입법도 있고 계약이 언급되고 있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래 입법적 그 접근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중앙은행을 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중앙은행을 설립한 다음에 정책 목표를 갖다가 하나로 단일화하는 거예요. 그 정책 목표를 갖다가 물가 안정으로 단일화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겁니다. 법에다가. 법에 명시함으로써 따라서 준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입법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은행법이 있죠. 한국은행법에서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잠깐 그 한국은행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 캡처해가지고 좀 보긴 볼 텐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오직 하나예요. 물가 안정. 근데 페드가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하고 고용 안정을 함께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둘 다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많이 나오는 겁니다.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미국처럼 두 가지 이상의 목표를 갖다 명시해 놓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일단 법에 따른다면 최우선이 뭐예요? 물가 안정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준칙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없죠. 자, 또 한 가지는 계약적 접근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주인입니다. 계약을 맺으면 계약 당사자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정부는 주인, 또 통화당국은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대리인의 보수 체계를 갖다가 물가 안정과 연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한국은행 총재가 위원장입니다. 가지고 만약에 물가를 갖다가 충분히 안정을 시켰다. 그러면 뭐예요? 연봉을 올려준다든가 뭔가 메리트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가 된 내용입니다. 계약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법과 계약을 통해서 신뢰성을 보강할 수 있다. 괜찮은 방법이죠, 이것들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나라에서 도입한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걸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실적을. 그래서 실제로 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하고 목표를 충실하게 준수하는 실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그 알란 블라인더 교수가 있습니다. 알란 블라인더 교수 해가지고 원래 경제 원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옛날에 그런 분인데 그래서 알란 블라인더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현직 은행장, 전직 은행장들, 중앙은행장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실제로 그 중앙은행장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결과 나온 대답들이 그런 겁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약속한 대로 행동해온 역사를 확립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약속한 대로 행동해왔다. 예외가 없었다는 거죠. 그 역사를 갖다 확립하는 것이 신뢰성을 얻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많은 은행장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약속한 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동태적 비일관성이 없도록 약속한 대로 행동해온 역사를 갖다 늘 확립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사실은 뭐 최초라고 하더라도 최초, 또 두 번째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건데 그렇지만 이제 사실 그 신뢰를 중시하는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독립성이 지금 철저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도 엄밀하게는 마찬가지죠. 페드 같은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명된 이후에는 대통령과 선을 긋고
독자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행동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책 정운창 교수가 쓴 책인데 원래 그 경제학 원론 해가지고 조순 교수가 이제 쓴 책이 있는데 그 조순 교수가 과거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확립된 겁니다. 조순 교수가 총재를 하면서.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과 이 투쟁 역사를 갖다가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죠. 미국 페드 같은 경우가 그렇죠. 폴 볼커가 자, 극도로 경기가 침체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와중에서도 보다 중요한 것은 물가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다. 가지고 긴축 정책을 실시한 결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됐고요. 그 지금 뭐 미국 페드 의장 중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폴 볼커입니다. 자, 볼커를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커맨딩 아이치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폴 볼커. 지금도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폴 볼커 치면은 뭐 전설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해가지고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폴 볼커,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래서 이런 투쟁 역사를 갖다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보다 중요한 것도 이제 정책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책 운영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뭐 지금도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은 뭐요? 그 회의 진행 내용이 실시간대로 알려집니다. 이렇게 갖고 이제 정책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만 역시 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재정 규율도 함께 강조가 되고 있는데, 자, 피스칼 디스플린 해가지고 재정 규율. 자, 이것도 한번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신뢰성 보강 장치 해가지고 아까 첫 번째 평판 얘기했습니다. 평판을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입법 그리고 세 번째 계약을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들 한번 체크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책의 신뢰와 준칙해가지고 이론과 실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미국 페드, 그 피더럴 리저브 모드 해가지고 연방,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연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아예 그냥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연준이라고 안 쓰고 그냥 페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페드의 재량적 통화정책이, 자, 그 당시에는 그 재량적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뭐 사실 지금도 맘만 먹으면 페드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적 통화정책이 금융위기를 가져온 한 원인이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적 통화정책이 금융위기를 가져온 한 원인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위기는 2007년 말 2008년도에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2006년이니까 이 상황이 2007년 말 2008년 이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실업률은 크게 증가했죠. 금융위기로 인해가지고 실업률은 크게 증가했고, 사실 그때만 해도 거의 10년 이상 신경제니 뭐니 해가지고 골디락스 경제다 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은 상태가 지속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07년 말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하늘색 GDP 성장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주황색 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물가는 하락하죠. 경기가 침체해 있으니까 당연히. 극도로 경기가 침체한 상황이니까 물가는 하락합니다. 당연히 경기가 침체했으니까 실업률은 갑자기 증가하죠. 크게. 자, 정책금리는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그 이후에 정책금리가 거의 뭐 최저 수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실질금리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또 나온 겁니다. 근데 오른쪽이 바로 이제 오른쪽은 플러스부터 나와 있죠. 0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반면에 나머지는 이제 왼쪽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왼쪽 축을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추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이론과 실제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브루밍버그라고 하는 언론사예요. 언론사에서 나온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그 준칙주의에 대한 또 반론도 있습니다. 룰을 지키는 이런 원리에 대한 반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케인스 학파는 여전히 지금도 재량적 정책을 중시합니다.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통화주의자들은 여전히 준칙,
물론 우리가 이제 준칙을 얘기를 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리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리 룰을 정하는 경우에도 기준되는 게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볼 겁니다. 테일러 준칙.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기준금리를 정할 때 테일러 준칙에 기초해 가지고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준칙이죠. 원래 준칙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밀턴 프리드만이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K% 룰인데 K가 얼마냐? K는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GDP 증가율에 맞게 그때그때 K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정해놓으면 그걸 갖다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준칙주의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준칙주의에 따르면 모니터리 룰, 프리드만이 말하는 K% 룰입니다. K% 모니터리 룰인데 화폐 공급 준칙에 따라서 화폐 공급의 자의성은 바로 재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량을 얘기하는 건데 그 재량을 완전히 배제하면 물론 인플레이션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화폐 공급 준칙에 따라서 연방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명히 물가가 오를 거라고, 더 이상 오를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폐 공급의 자의성, 즉 재량을 배제한다면 인플레이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화폐 수요가 불안정하다. 화폐 수요가 불안정하거나 예컨대 예상치 못한 공급 충격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예컨대 우리가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2007년 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예상했던 겁니까? 아니죠. 물론 그걸 예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닥터 둠이라고 하는 루비니 교수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또 논문 쓰면서 발표하면서 경고를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래갖고 예상치 못한 공급 충격 등에 의해서 경제가 교란된다. 이런 경우에는 화폐 공급 준칙은 더 이상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변동이 심해진 건데 화폐 수요가 갑자기 불안정해진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공급 충격이 있다거나 이래가지고 뭔가 경제에 큰 변동이 가해져가지고 경제가 교란된단 말이에요. 교란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화폐 공급의 준칙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더 이상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을 때 룰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데 변동이 심한 경우, 그래가지고 경제에 심한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화폐 공급 준칙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만 밀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화폐 공급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준칙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더 이상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오늘날 이거 금융 혁신이 상당히 가속화됐죠.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금융 상품들, 대표적인 파생 금융 상품 같은 것들 엄청 많이 등장해가지고 금융 전문가도 몰라요. 그 내용을 어떻게 설계한 것인지.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가 금융 혁신이라고 해서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금융 혁신을 빅뱅이라고 합니다. 빅뱅. 주로 80년대 이후에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진행된 금융 분야에서의 그 혁신을 빅뱅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혁신을 갖다 가져오게 된 중요한 계기는 바로 뭐예요? 컴퓨터와 인터넷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서 여러 가지 그 금융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혁신이죠.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1년 동안 은행 한 번 안 가고 금융 거래를 처리한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이제 중요한 게 파생 금융 상품이 엄청 많이 등장한 거예요. 새로운 금융 상품의 출현. 이게 바로 금융 혁신에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금융 상품의 출현과 같은 금융 혁신으로 통화량과 산출량 사이의 안정적 관계가 더 이상 관측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래 우리가 통화량과 산출량 간에도 MV = PY에서는 M하고 PY가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건 고전학파의 극단적인 주장이죠. 현실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하죠. 그럼 산출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통화량과 산출량 간의 안정적 관계가 더 이상 관측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재량적 통화정책 운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야죠.
재량적 통화정책을 갖다 운영해야 되는데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통화정책 운영에 관여한다면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가지고 통화정책을 재량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준칙주의에 대한 반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준칙이냐 재량이냐 하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케인스 학파하고 통화주의 간에 치열한 논쟁의 논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케인스 학파와 통화주의 간의 가장 대표적인 논쟁거리 겁니다. 재정정책이냐 통화정책이냐, 또 한 가지는 재량이냐 준칙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높다면 민간이 중앙은행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민간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믿겠죠. 믿고 이걸 믿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향 조정하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하향 조정하게 되면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죠. 단기 필립스 곡선이 하방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실업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중요한 거예요. 기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는다. 그럼 당연히 정부가 발표만 해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경기 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믿고 지갑을 열어요. 경기가 좋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만큼 이제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민간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믿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향 조정한다. 그럼 당연히 실업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모네타리 룰이죠. K% 모네타리 룰. 룰만 잘 지켜지게 되면 희생률, sacrifice ratio라고 하는 희생률 얘기했었죠. 그래서 희생률 보통 이제 필립스 곡선상에서도 희생률을 갖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로축분의 가로축이에요. 희생률은 세로축분의 가로축 해가지고 근데 인플레이션 1%를 낮추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1%를 낮추려면 당연히 통화 공급은 줄여야 되겠죠. 통화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통화 공급을 줄이게 되면 GDP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인플레이션 1%를 낮추기 위해서 감소해야 할 GDP 감소율입니다. 이게 바로 희생률 또는 희생비율이에요. 화폐 공급의 준칙이 지켜지게 되면 희생률은 작아집니다. 희생률 작아진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큰 대가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증 분석 결과인데 그래서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높은 나라,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희생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높은 나라예요. 높은 나라인데 희생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실증 분석 결과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실제 필립스 곡선이 그 이유가 뭐냐? 실제 필립스 곡선이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우하향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장기에도 그렇다. 만약에 장기에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다. 그럼 희생률은 얼마예요? 희생률은 거의 무한대라고 봐야죠. 세로축분의 가로축입니다. 그러니까 세로축분의 가로축이 희생률이라고 한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수직이라고 하면 희생률은 거의 무한대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희생률이 높은 그 이유는 장기에도 우하향하기 때문에 무한대는 아니고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희생률 해가지고, 자, 요걸 예상물가 상승률입니다. 예상물가 상승률. 요걸 1% 줄이기 위해서, 자, 요건 이제 고용 대신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가로축이 실업률이니까 실업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선 역시 1% 줄이고자 할 때 뭐예요? 이만큼을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갖다 경험하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낮은 나라예요. 낮은 나라고 희생률이 세로축분의 가로축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아래는 물가 안정이 지속되어 온 나라들, 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 지속되어 온 국가, 사실 이런 나라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높고 상대적으로 희생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희생률은 높다.
자, 계속 그 그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원래 필립스 곡선 자체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그려봤던 것처럼 원래 필립스 곡선이 사실은 처음에 발표한 게 이런 식이에요. 여기는 매우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여기 오면 아주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률이 높을 때하고 낮을 때하고 실행률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실행률 개념도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설명 참고해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 책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이 뒷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하고 또 앞부분에서 했던 내용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자유자재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책을 차근차근 읽어가시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28개 했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8장은 그 뒷부분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그 중앙은행의 실제 통화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경로나 이런 것들 보는데, 자, 사전에 그 중앙은행 들어가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내용 살펴보시면은 그 통화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메뉴가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면 그 기본 메인 메뉴가 있는데 맨 위에 보시게 되면 메인 메뉴 중에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고 이제 한국의 금융정책이라고 해서 또 금융시장 말고 한국의 금융정책 해가지고 책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미리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더구나 금융 전문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내용들까지 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 금융 관련된 내용들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